충청도 어느 고을, 봄이 채오기도 전 새벽녘이었습니다. 후처 곽 씨는 전처 소생 은서에게 독한 수면약을 지식여 넣은 죽을 먹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서는 의식을 잃고 그대로 축 늘어졌습니다. 곽 씨는 기절한 은서의 몸에 친딸 수련이 입어야 할 홀레복을 억지로 입힌 뒤 그녀를 가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은서의 몸은 집단처럼 가마 바닥에 쏟아졌고 곽 씨는 그 손에 혼서지를 꽉 쥐어준 뒤 가마 문을 닫았습니다. 가마 문이 잠기는 소리를 확인한 곽 씨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원망할 거면 너를 낳고 죽은 네 어미를 원망해라. 살아있는 것이 죄인아이니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가거라. 그 새벽 같은 집 안방에서는 수련이 따뜻한 이불을 끌어안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었고 대문 밖에서는 은서를 태운 가마가 흰 등불만 내건 장례 행렬처럼 어둠 속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자매의 운명이 그렇게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의 가마에 실려갔던 은서는 첨사 부인이 되어 금빛 관복 곁에 서 있었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안도하던 수련은 담장 밖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남의 잔치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로 세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막힌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해 봄이 채오기도 전 충청도 어느 고을 사또의 집안에서 천인공노할 만행이 벌어지고 있었다. 날이 밝기도 전 새벽 안방에서는 후처 곽 씨가 식은 죽 한 그릇을 들고 전처 소생 은서의 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은서야, 오늘은 날이 차구나. 이것이라도 들고 기운을 차리거라.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시럽처럼 끈적한 다정함이 묻어 있었다. 의심 없이 죽을 받아 마신 은서는 한 모금 두 모금 넘기자마자 눈꺼풀이 무거워지더니 숟가락을 쥔 손이 축 늘어지며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곽 씨가 죽 속에 지식여 넣은 것은 장터 약장수에게서 몰래 구한 독한 수면약이었다. 곽 씨는 의식을 잃은 은서의 뺨을 거칠게 3번 때리며 깨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방구석에 놓아두었던 홀레복 보따리를 풀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으나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으니 그 손길은 딸을 위한 모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수에 입히듯 다루는 짐승의 손길이었다. 리면 더라부를 곽 씨는 기절한 은서의 몸을 뒤집어 눕혀놓고 친딸 수련에게 입혀야 할 원삼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시작했다. 남색 비단의 봉황 문양의 수놓인 원삼은 곱게 이를 데 없었으나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은서의 핏기 없는 얼굴 위로 드리워지자 마치 시신의 수의를 입히는 듯한 기이하고도 소름 끼치는 광경이 되었다. 족두리를 씌우며 곽 씨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원망할 거면 너를 낳고 죽은 네 어미를 원망하여라. 살아있는 게 죄인 것을 이 어미가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셈이니 입 다물고 가거라. 은서의 귀에는 그 말이 닿지 않았다. 방 모서리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쭈그리고 앉아있던 수련이 흐느껴 울자 곽 씨는 고개를 채 돌려 눈을 부라렸다. 한마디만 더 울어라. 네가 대신 저 가마에 타는 수가 있다. 수련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으나 그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 뒤에 가려진 은밀한 안도가 물결처럼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끔찍한 바꿔치기가 벌어진 까닭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보름 전 관아 뒷마당에서 벌어진 밀담 때문이었습니다. 곽 씨의 남편이자 은서의 아버지였던 사또는 3년 전 관직에서 파직된 뒤 올라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은 것이라고는 빈 창고와 빚더미뿐이었다. 곽 씨는 가산을 일으키려 혈안이 되어 있던 참에 함경도 북방에서 오랑캐를 물리치고 돌아온 박지영 첨사가 혼처를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박 첨사는 왕이 내린 상과 전리품으로 상당한 재산을 갖추고 있었으니 곽 씨의 눈에는
수련의 미래를 보장해줄 황금줄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수련의 이름으로 혼담을 넣었고 박첨사 측에서 보내온 예물과 지참금은 곽 씨의 빈 곳간을 단번에 채워주었다. 그러나 혼례 날짜가 잡히고 열흘이 채 되지 않아 마을 우물가에서 시작된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 곽 씨의 귀에까지 닿고 말았다. 그것은 박첨사가 북방 전투에서 화살에 맞은 상처가 썩어 들어가 온몸에 악창이 퍼졌으며 코가 내려앉고 살이 문드러져 차마 사람의 얼굴이라 부를 수 없는 지경이라는 흉흉한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밤마다 상처에서 고름이 흘러 이불을 적시고 그 악취가 어찌나 지독한지 하인들조차 방에 들어가기를 꺼린다 하더라. 심지어 그에게 시집갔던 전처 둘이 모두 병이 오마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참혹하게 숨을 거두었다는 흉문까지 붙었다. 곽 씨는 이 소문을 듣고 사흘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이미 예물을 써버린 뒤라 돌려줄 재간이 없었고 파혼을 선언하면 군공을 세운 첨사의 체면을 구긴 셈이 되어 관가의 보복이 두려웠다. 수련을 보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 그녀의 시선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은서의 등에 가닿았다. 그 순간 곽 씨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다. 이 소문을 들은 곽 씨는 진퇴양난에 빠졌으나 수련을 그 생지옥 같은 곳에 보낼 수 없다는 모정은 곧 끔찍한 계략으로 변모하였다. 전처 소생으로 늘 눈의 가시였던 은서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어차피 은서는 죽은 남편이 데려온 자식이나 다름없었기에 곽 씨에게 있어 그녀는 수련의 행복을 위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돌멩이에 불과했다. 다시 새벽으로 돌아옵니다. 곽 씨는 홀레복을 다 입힌 은서의 입술에 연지를 찍고 손목에 오색실을 묶은 뒤 미리 매수해둔 하인 둘을 불러들였다. 하인들은 의식 없는 신부를 보고 멈칫거렸으나 곽 씨가 내민 은전 꾸러미를 보자 입을 다물었다. 긴장하여 기절한 것이니 조용히 가마에 태워라. 누구에게든 한마디라도 짓거리면 내 놈들 목숨을 보장 못한다. 곽 씨의 목소리에는 서리빨이 서려 있었다. 은서의 몸은 집단처럼 가마 안으로 실려 들어갔고 곽 씨는 은서의 손에 혼서지를 꽉 쥐어준 뒤 가마문을 닫았다. 가마문이 덜컥 잠기는 소리가 마당에 울리자 곽 씨는 저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것은 안도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을 관뚜껑에 못 박는 자의 떨림이었다. 그때였습니다. 가마 안에서 은서가 끙하는 낮은 신음을 흘리며 고개를 한번 뒤척였다. 곽 씨의 얼굴이 순간 사색이 되었으나 은서는 다시 깊은 잠 속으로 가라앉았다. 곽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의 빗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대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박첨사 측 호위 군관들에게 손짓했다. 군관들의 차림새는 혼례를 앞둔 이들치고는 지나치게 엄숙하여 초상집 문상객을 보는 듯했다. 선두의 인솔자가 투구 밑으로 곽 씨를 한번 훑어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출발명을 내렸다. 가마가 들어 올려지는 순간 안에서 은서의 몸이 쏠리며 잠꼬대처럼 읊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으나 군관들의 발걸음 소리에 묻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가마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멀어져 갔고 횃불의 붉은 꼬리만이 뱀의 혀처럼 일렁이다 사라졌다. 곽 씨는 대문 기둥에 손을 짚은 채 가마 행렬이 어둠에 완전히 삼켜질 때까지 서 있었다. 등 뒤에서 마루를 밟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수련이 문설주에 기대어 서 있었다. 어머니, 언니가 정말 죽는 건 아니겠지요. 수련의 물음에 곽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딸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수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그 눈물 아래에 깔린 것이 슬픔인지 안도인지는 곽 씨만이 알고 있었다. 입 닥치고 들어가 자거라. 죽든 살든 그것은 전연의 팔자고 살아서 돌아오면
돌아올 때 생각하면 된다. 네가 걱정할 일은 앞으로 더 좋은 혼처를 구하는 것뿐이니라. 곽 씨는 수련을 밀어넣고 방문을 닫았다. 그러나 닫힌 문 안쪽에서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으니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한 소리였다. 한편 굽이굽이 산길을 오르는 가마 안에서 은서는 깊은 수면의 택과 의식의 수면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약기운이 한 차례 물러나자 먼저 느껴진 것은 온몸을 휘감은 낯선 옷감의 감촉과 머리를 짓누르는 묵직한 족두리의 무게였다. 뒤이어 가마의 덜컹거림이 몸 전체로 전해졌고 밖에서 들려오는 군관들의 발걸음 소리가 환청처럼 귓전을 훑었다. 은서는 있는 힘을 다해 눈꺼풀을 밀어 올렸다. 좁고 어두운 가마천장, 코끝을 스치는 묵은 나무 냄새. 그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새벽에 마신 죽, 평소와 달리 다정했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몸에 감겨있는 홀레보. 어머니가 나를 보낸 것이다. 박첨사에게. 은서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굳었다.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혀가 마비되어 숨소리만 가늘게 새어나올 뿐이었다. 장터 안악들이 수군거리던 그 끔찍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폭포처럼 쏟아졌다. 상처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온다더라. 신부가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한다더라. 은서는 가마벽을 손톱으로 긁었으나 단단한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차라리 혀를 깨물어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이 번갯불처럼 스쳤다. 그러나 그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파직된 뒤에도 마당에서 매화를 돌보며 은서에게 말씀하셨다. 은서야, 매화는 겨울이 혹독할수록 더 짙은 향을 피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거라. 은서는 이를 악물었다. 죽는 것은 쉽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목숨을 내 손으로 끊는 것은 나를 이 가마에 태운 곽씨보다도 더한 불효일 것이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적어도 내가 어떤 운명 앞에 서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 그것이 은서가 그 순간 스스로 세운 유일한 다짐이었다. 가마 행렬은 인적 드문 산길을 지나 어느덧 박첨사의 저택이 있는 산 중턱에 다다르고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비치지 않았고 숲속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울려 퍼졌다. 저 멀리 거대한 성체처럼 보이는 저택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높은 돌담 위로 솟은 기와 지붕들은 마치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괴수의 입처럼 보였다. 대문 앞에는 붉은 청사초롱 대신 흰 종이 등만이 으스스하게 걸려 있어 이곳이 혼례를 치르는 집인지 초상을 치르는 집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말이지요. 가마가 멈추고 은서가 밖으로 끌려 나왔을 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그 어떤 지옥보다도 기괴하고 음산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춤을 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은서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그녀를 맞이하는 하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삼배천으로 얼굴에 반을 가린 채 눈만 내놓고 서 있었다. 마치 전염병이 도는 마을의 수습꾼들을 연상케 하는 그 모습은 박첨사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듯했다. 누구 하나 말을 하는 이가 없었고 발소리조차 죽인 채 유령처럼 움직이는 그들에게서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신부님, 이리 오시지요. 늙은 하녀가 건조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은서의 팔을 잡았다. 그 손은 뼈만 앙상한 마른 가지 같았다. 은서는 긴 복도를 지나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낡은 마루가 밟힐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렸고 어디선가 취칙한 약재 냄새에 비릿한 것이 섞여 흘러왔다. 이것이
소문으로 듣던 고름 냄새일까. 은서는 소매로 코를 막고 싶었으나 양팔이 잡힌 채라 그럴 수도 없었다. 복도 끝에 닫혀있는 방문 하나, 늙은 하녀가 멈춰서며 말했다. 이곳이 신방이옵니다. 첨사 나으리께서 오실 때까지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밖으로 나오시거나 소란을 피우셔서는 아니 됩니다. 노파의 말은 당부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방문이 열리고 은서가 등 떠밀리듯 안으로 들어가자 뒤에서 문이 닫히며 밖에서 빗장 거는 소리가 찰칵 울렸다. 방은 넓었으나 냉기가 감돌아 얼음 창고에 들어온 듯했다. 한가운데에 놓인 교자상 위에는 합한주 병과 잔이 있었으나 먼지가 내려앉아 빛을 잃은 채였다. 병풍에는 비틀어진 소나무 가지가 그려져 있었고 촛불 2자루만이 위태롭게 타며 은서의 그림자를 벽에 크게 들이우고 있었다. 은서는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수모는 겪지 않았을 것이었다. 계모와 이복 동생을 위해 아끼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야속하고 허망했다. 그러나 눈물이 마를 무렵 은서의 시선이 방구석에 놓인 낡은 경대에 가닿았다. 은서는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눈물에 번진 연지와 비뚤어진 족두리, 축 처진 어깨로 이루어진 초라한 형상이었다. 은서는 소매로 얼굴을 훔쳐냈다. 죽더라도 이 몰골로는 죽지 않겠다. 경대 위에 놓인 작은 참빗이 눈에 들어왔다. 은서는 그것을 집어들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빗어 넘겼다. 그런 공정이 머리카락을 빗을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으나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흐트러지려는 마음의 끈을 간신히 붙들어 주었다. 도망쳐야 한다. 불현듯 살고 싶다는 본능이 치솟았다. 은서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를 뚫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횃불을 든 무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고 돌담은 까마득히 높았다. 탈출은 불가능했다. 은서는 다시 교자상 앞으로 돌아와 족두리를 고쳐 쓰고 옷매무새를 여몄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은서야,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마음을 잃지 않으면 하늘이 돕는 법이다.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거라. 심장은 여전히 터질 듯 뛰었으나 그녀의 등은 곧게 세워져 있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촛농이 촛대 아래로 붉은 눈물처럼 고여갈 무렵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보통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다. 무겁고 둔탁한 거대한 짐승이 발을 끌 듯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더니 은서의 방문 앞에서 뚝 멈췄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는 사람이라기보다 바위 덩어리처럼 거대하고 기형적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르렁 그르렁 문틈으로 새어드는 숨소리는 가래가 끓는 듯 탁하고 짐승 같았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으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는 않았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끼.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문틈으로 밤바람이 밀려들어 촛불을 세차게 흔들었다. 흔들리는 불빛 사이로 형체가 나타났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천으로 칭칭 감은 거구. 갓을 깊이 눌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만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썩은 냄새와 쓴 약초 냄새가 뒤섞여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던가. 은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으나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맞았다. 사내는 방 안으로 들어와 육중한 몸으로 문을 닫았다. 쿵.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 같았다. 쿵, 쿵, 쿵. 사내는 말없이 한동안 은서를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이 너무나 뜨거워 은서는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한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 뒤 이윽고 사내가 입을 열었다. 무섭느냐? 새를 긁는 듯한 목구멍이 다 망가진 사람의 목소리였다. 은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거짓을 말할 수 없었다. 무섭습니다. 사내가 흠칫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기절하거나 살려달라고 빌었을 터인데 두렵다고 인정하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이 여인이 의아한 듯했다. 사내는 은서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바닥이 크게 울렸다. 내 몰골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을 것이다. 살이 썩고 고름이 흐르는 병자에게 시집 온 것을 원망하지 않느냐. 조롱과 자조가 섞인 물음이었다. 은서는 고개를 들어 검은 형체를 똑바로 바라보려 노력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그 안에 갇힌 인간의 고독이 느껴지는 듯했다. 지아비로 정해진 분이시니 섬기는 것이 도리라 배웠습니다. 원망은 하지 않으려 노력 중입니다. 은서의 대답은 솔직했다. 원망이 없다면 거짓이겠으나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였다. 사내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허한 것인지 어리석은 것인지 오늘 그 다짐이 얼마나 갈지 시험해 보겠다. 사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교자상 위에 콱 내려놓았다. 날카로운 은장도였다. 내 몸에 난 고름을 닦아내야 한다. 만약 역겨운 기색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이 은장도로 내 목을 칠 것이다. 알겠느냐? 서늘한 협박에 은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그러나 은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첫 시련이라면 피하지 않으리라.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터질 듯 팽팽해졌다. 사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을 감싼 칙칙한 붕대를 풀기 시작했다. 한 겹, 두 겹 벗겨질 때마다 코를 찌르는 악취는 더욱 짙어졌고 은서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씻지 않은 냄새가 아니라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고름이 말라붙은 시체에서나 날 법한 사취였다. 마지막 붕대가 바닥에 툭 떨어지자 드러난 사내의 팔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다. 검붉은 반점이 팔뚝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곳곳에 움푹 패인 상처에서 노란 진물이 굳어 있었다. 녹아내린 촌농처럼 일그러진 피부는 사람의 것이라 믿기 어려웠다. 은서는 순간적으로 위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사내는 그 동요를 놓치지 않고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이면서 동시에 깊은 자조로 가득 차 있었다. 역겹느냐? 이 흉한 팔을 만지기가 두렵겠지. 은장도의 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번뜩였다. 은서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비릿한 피맛이 흐려지던 정신을 붙잡아 주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분도 사람이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상처를 입으니다. 겉이 흉하다 하여 속까지 흉한 것은 아닐 터이다. 은서는 떨리는 손을 들어 대야의 물에 흰 천을 적셨다. 물기 머금은 천을 꽉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은서는 무릎 걸음으로 사내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끔찍한 환부에 조심스럽게 천을 가져다 댔다. 사내의 팔 근육이 경직되는 것이 느껴졌다. 은서는 숨을 죽이고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고름과 진물을 닦아 나갔다.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미간을 찌푸리지 않으려 애썼다. 닦아낼수록 드러나는 상처의 깊이는 상상을 넘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밤마다 홀로 이 고통을 견디며 끙끙 앓았을 사내에 외로움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은서 자신도 계모의 구박 속에서 남몰래 이를 악물던 밤이 많았기에 타인의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그 순간 공포와 혐오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연민이 차올랐다. 은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졌다. 맑은 눈물방울이 사내의 흉측한 팔 위로 떨어졌다. 진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많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은서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가식이나 공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위로였다. 그녀는 천을 다시 물에 빨아 더 정성스럽게 상처 주변을 닦아주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뚝 멈추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닦고 있는 은서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굳어버렸다. 지금까지 이 방을 거쳐간 여인들 중 자신의 상처를 똑바로 본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거나 돈을 탐내어 억지로 참으면서도 경멸의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울고 있었다. 자신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울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에 담긴 온기가 사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방 안에는 은서의 옷깃 스치는 소리, 물소리, 그리고 억눌린 흐느낌만이 존재했다. 사내가 천천히 다른 한 손을 들어 은서의 손목을 잡았다. 억센 힘이었으나 아프지는 않았다. 은서가 놀라 고개를 들자 검은 천 너머 사내의 눈빛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만하거라. 사내의 목소리가 바뀌어 있었다. 아까의 새 긁는 듯한 소리가 아니라 깊고 중후하며 위엄이 서린 본래의 목소리였다. 은서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사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칠게 자신의 팔을 문질렀다. 그러자 흉하게 눌러붙어 있던 살점과 고름이 밀가루 반죽처럼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 아래에서 드러난 것은 흠집 하나 없이 매끈하고 단단한 근육질의 팔이었다. 은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내는 대답 대신 갓을 벗어 던지고 얼굴을 감은 검은 천을 풀어 헤쳤다. 천이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순간 은서는 숨을 들이켰다. 세상에, 그곳에 선 사내는 괴물이 아니었다. 짙은 눈썹 아래 깊은 눈, 칼날 같은 콧등, 강인한 턱선,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대장부가 서 있었다. 구릿빛 피부는 건강미로 빛나고 어깨는 산등성이처럼 넓고 당당했다. 병색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천하를 호령할 기상이 서린 무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 은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꿈인가? 여우에게 홀린 것인가? 멍하니 자신을 올려다보는 은서를 향해 박지영 첨사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봄 끝자락 햇살 같은 따스한 미소였다. 망가지영 첨사가 그는 무릎을 굽혀 은서와 눈높이를 맞추고 말했다. 놀라게 하여 미안하오. 내 이름은 박지영. 그대가 듣던 병든 첨사가 바로 나요. 지영은 쓸쓸한 눈으로 촛불을 바라보았다. 관아에는 내 무공훈을 시기하여 병권과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들끓소. 그들은 여인을 보내 접자를 심거나 독을 먹이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소. 살아남으려면 미친 병자 행세를 하여 그들의 눈을 속이는 수밖에 없었지. 치영은 다시 은서를 바라보았다. 나는 진정으로 나를 이해할 반려가 필요했어. 겉이 아닌 안을 봐줄 사람 말이오. 그래서 이 끔찍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 소문 속에서도 찾아온 여인들을 시험했으나 모두 실패했지. 오직 그대만이 내 흉터를 닦으며 눈물을 흘려주었소. 치영은 은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요?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다. 소녀 은서라 하옵니다. 첨사께서 혼처를 넣으신 곽씨 가문의 친딸이 아니라 전처 소생이옵니다.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모의 계략과 바꿔치기 당한 전말을 낱낱이 고했다. 이야기를 마친 뒤 은서는 처분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뜻밖에도 치영의 호탕한 웃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하하, 하늘이 도우신 것이오. 하늘이 도우셨어. 은서가 놀라 고개를 들자 치영은 유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곽 씨의 탐욕과 악명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 그 여우 같은 이가 자기 친딸을 사지라 여기는 곳에 보낼 리 만무하다 짐작은 했었지. 허나 그 독한 계략이 오히려 나에게는 보석을 보내준 셈이 되었구려. 수련이 왔다면 돌려보냈을 것이오. 그대가 왔기에 나는 진정한 아내를 얻게 되었소. 치영은 교자상 위에 먼지 쌓인 잔을 치우고 세 잔 2개에 술을 가득 따랐다. 한 잔을 은서에게 내밀며 말했다. 받으시오, 부인. 이것이 우리의 합한주요. 은서는 얼떨결에 잔을 받았다. 부인이라는 호칭이 가슴속 깊은 곳을 울렸다. 지영은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 내 그대의 눈에서 다시는 슬픈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할 것이요. 그대를 버린 자들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적으로부터 그대를 지킬 것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잔을 비웠다.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뜨거운 기운을 퍼뜨렸으나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였다. 방 안의 악취는 어느새 거치고 은은한 술 향기와 신뢰의 향기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술잔을 내려놓은 치영이 은서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물었다. 내일이면 신행을 가야 하지 않겠소. 장인어른은 이미 안 계시나 장모님께 인사는 드려야 도리 아니겠소. 치영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렸다.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미소였다. 은서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 자신을 버린 이들 앞에 당당히 서라는 뜻임을. 예, 서방님, 그리 하겠습니다. 은서는 처음으로 그를 서방님이라 불렀다. 치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날이 밝으면 곽씨 부인이 기절할 구경거리가 생길 것이요. 치영의 농담에 은서도 옅은 미소를 떠올렸다. 밖에서 찻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 곽씨의 집마당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기이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이는 곽씨가 새벽부터 동네 안악들에게 소식을 퍼뜨린 덕분이었습니다. 곽씨는 하인들을 닥달하여 마당은 깨끗이 쓸게 했으나 사위를 맞이할 음식상은 일부러 초라하게 차리도록 했다. 그녀의 셈법은 명확했다. 괴물 같은 첨사에게 시집간 은서가 분명 송장이 되어 돌아오거나 살아왔더라도 병이 오마 흉한 꼴이 되었을 터였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은서의 비참한 모습을 구경거리로 삼고 자신이 수련을 대신 보내지 않은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곽 씨는 대문 앞을 서성이며 모여든 안악들에게 짐짓 눈물 섞인 목소리로 떠들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처 자식이지만 내 배로 낳은 것처럼 길렀거늘 지 팔자가 사나워 그 험한 곳으로 갔으니 이 어미 가슴이 수치되었어. 그 시각 안방에서 문틈으로 밖을 엿보던 수련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언니가 정말 올까요? 괴물이 언니를 잡아먹었으면 어쩌지요? 안방에 잠시 들른 곽 씨가 코웃음을 쳤다. 걱정 마라. 죽어오면
장례를 치러주면 그만이요. 살아서 오면 네가 겪을 뻔한 고생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면 된다. 오늘 사람들 앞에서 전연의 꼬락서니가 꽤나 볼만해야 나중에 네가 더 좋은 혼처를 잡을 때 뒷말이 나오지 않느니라. 곽 씨와 수련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파란을 단 한치도 예감하지 못한 채 다가올 구경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그림자가 짧아질 무렵 마을 어귀에서 먼지가 피어오르더니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대문 밖으로 쏠렸다. 온다. 괴물 첨사가 온다. 썩은 냄새 나지 않느냐. 수군거림은 공포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마을 입구에 나타난 행렬의 위용 앞에서 그 모든 소리가 단번에 잦아들었다. 그것은 음산한 행렬이 아니었다. 깃발에는 왕이 하사한 군공 문양이 선명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앞장선 호위 무사들은 눈부신 갑옷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하고 있었다. 악공들이 연주하는 풍악 소리는 장중하면서도 경쾌했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 비단과 보석이 담긴 함들을 어깨에 메고 줄지어 들어왔다. 행렬의 한가운데 눈부신 백마 위에 한 사내가 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떴었다. 금 장식이 달린 갓에 짙은 남새, 비단 도포를 걸친 그 사내는 소문 속에 주파 터진 괴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무신처럼 빛나고 있었다. 금 장식이 훤칠한 키에 산등성이처럼 넓은 어깨,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에는 잡티 하나 없었고 썩은 냄새 대신 은은한 사향이 바람을 타고 퍼졌다. 대문 앞에서 넋을 잃고 바라보던 곽 씨의 턱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저 사람이 박첨사란 말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벌레처럼 기어들었다. 백마가 멈추고 박지영 첨사가 가볍게 몸을 날려 착지했다. 그는 뒤따라온 화려한 가마문을 직접 열고 손을 내밀었다. 가마 안에서 고운 손 하나가 나와 그 손을 잡았고 은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쏟아졌다. 어젯밤 짐짝처럼 실려나갔던 은서는 온데간데 없고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당의를 입고 머리에 화려한 비녀를 꽂은 기품 넘치는 귀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피어난 꽃처럼 생기가 돌았고 볼은 수줍은 듯 발그레하여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치영은 은서의 옷 매무새를 다정하게 만져주며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가 봐도 서로를 깊이 연모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혼부부였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다. 세상에, 문둥이라더니 다 헛소문이었네. 저런 첨사 나으리는 평생 처음 보네. 은서 아가씨가 복을 받았어. 사람들의 찬사가 곽 씨의 고막을 찔러댔다. 곽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분명 살이 썩어 문드러졌다 했는데 어찌하여 저토록 훌륭한 대장부란 말인가. 그녀의 시선은 치영의 당당한 자태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은서에게 박혔다. 그 시선은 당혹에서 시작하여 질투를 거쳐 후회로 끌어올랐다. 제 꾀, 제가 넘어간 것이다. 굴러들어온 복덩이를 제 발로 차버리고 그 복을 미워하던 전처 자식에게 안겨준 것이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새벽에 자신이 은서에게 뱉었던 말이 되돌아왔다. 살아있는 게 죄인 것을, 살아있는 것이 죄가 된 쪽은 은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 깨달음이 곽 씨의 오장육부를 뒤틀어 놓았다. 치영은 은서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한 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섰다. 그의 시선이 마당을 훑더니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곽 씨와 수련에게서 멈추었다. 그의 입가에 서늘하면서도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장모님, 사위 박치영이 은서 부인과 함께 인사 올립니다.
어젯밤에는 경황이 없어 인사를 드리지 못했으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니 다행입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마당 구석구석까지 울렸다. 곽 씨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산 앞에 선 개미처럼 위압감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때 안방에서 뛰쳐나온 수련이 비명을 질렀다. 치영의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행렬을 보고 넋이 나간 듯 서 있다가 얼굴이 벌게 달아오르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언니가 어떻게 저런 분이랑. 수련의 눈에는 탐욕과 질투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그녀는 은서가 입고 있는 비단과 폐물들이 본래 자신의 것이었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칠 것만 같았다. 수련은 체면도 있고 치영 앞으로 달려들었다. 첨사나으리, 잘못된 거예요. 원래 제가 가야 했는데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예요. 그 돌발에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경악하며 수군거렸다. 치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수련을 내려다보았다. 이 처자는 누구시오? 내 부인의 동생인 듯한데 참으로 기이한 말을 하는구려. 은서가 조용히 나서며 말했다. 제 동생 수련입니다. 서방님, 아직 철이 없어 실언한 것이니 부디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예전처럼 주눅든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단한 기품이 담겨 있었다. 치영은 은서를 바라보며 표정을 풀었다. 부인이 그리 말한다면 내 그리하리다. 허나 나에게는 부인만이 유일한 아내이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다른 말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말은 곽 씨의 폐륜적 바꿔치기가 결국 곽 씨 자신에게 돌아온 천벌임을 확인 사살하는 것이었다. 곽 씨의 눈앞이 노래졌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부와 권세가 눈앞에 있었으나 그것은 영원히 손에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버렸다. 치영은 하인들에게 손짓하여 가장 큰 함을 열게 했다. 산삼, 녹용, 비단이 가득 들어있었다. 장모님, 이것은 귀한 따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비록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은서 부인을 제게 보내주신 장모님의 해안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해안이라는 말에 힘을 준 치영의 눈빛은 조롱으로 번들거렸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통렬한 복수였다. 곽 씨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의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다. 어머니, 수련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으나 곽 씨는 이미 눈이 뒤집히고 입가에 거품을 문 채 바닥으로 꼬꾸라져 있었다. 마당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혀를 찼다. 제 꾀에 넘어가 화병이 났구먼. 쓰러진 곽 씨의 눈에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지영의 당당한 모습과 은서의 행복한 미소가 환영처럼 떠다녔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갚아야 할 업보의 지옥도였다. 지영은 쓰러진 곽 씨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장모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어 혼절하신 모양이요. 어서 의원을 불러라. 그 말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마을 의원이 달려와 침을 놓고 사열을 했으나 곽 씨의 동공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향해 있었다. 그 시선이 머문 곳은 마당에 수북이 쌓인 예물함들이었다. 번쩍이는 자개함과 그 틈으로 삐져나온 비단은 그녀의 탐욕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것들이 되어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의원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마음에 불이 과하여 기혈이 다 막혀버렸소이다. 당분간 거동조차 힘들 터이니 마음을 비우고 요양을 잘 시키시오. 그것은 진단이 아니라 형벌 선고였다. 곁에서 지켜보던 수련은 어머니 걱정은
뒷전이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으나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과 시기였다. 내가 저 자리에 가야 했는데, 저 비단도 저 금비녀도 다 내 것인데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다. 어미나 딸이나 한통 속이구먼. 천벌이야, 천벌. 심벌을 곱게 써야지. 멀쩡한 사람을 죽음 자리에 내몰고 그 꼴이 됐으니. 비웃음이 비수가 되어 곽씨와 수련을 찔렀으나 두 사람은 반박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 난리통 속에서도 은서와 치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은서는 쓰러진 계모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자신의 사지로 몰아넣은 비정한 어미였으나 길러준 정이 있으니 마지막 도리는 다 하고자 했다. 은서는 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곽씨의 입가에 묻은 거품을 정성스레 닦아주었다.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주눅든 것이 아니라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십시오. 수련아, 너도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은 결국 제 살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 은서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으나 좌중을 누르는 힘이 있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었다. 치영은 은서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우고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마루 위에 툭 던졌다. 이것은 그간 내 부인을 키워준 밥값이요. 약을 쓰든 밥을 먹든 알아서 하시오. 허나 다시 우리 부부 앞에 나타나거나 내 이름을 팔아 호가호위하려 든다면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니 명심하시오. 치영은 은서를 부축하여 대문 밖으로 나갔다. 곽씨는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으나 마비된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입에서는 끙끙하는 짐승 같은 신음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가마에 오른 은서와 말을 탄 치영의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갈 때 구름 사이로 쏟아진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환히 비추었다. 마치 하늘이 축복하는 듯했다. 돌아오는 길 가마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은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하루 전 죽으러 가는 길이라 여겼던 산길이 이제는 꽃향기 가득한 봄길로 보였다. 은서는 가마 곁에서 보폭을 맞추어 말을 모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틈틈이 고개를 돌려 은서와 눈을 맞추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은서의 가슴 속에 벅찬 행복이 차올랐다. 저택으로 돌아온 뒤 그들의 삶은 따스한 봄날의 연속이었다. 음산했던 박첨사의 저택은 은서의 손길이 닿으면서 생기를 되찾았다. 잡초무성했던 마당은 은서가 직접 가꾼 화초들로 물들었고 기괴한 부적과 흰 등불 대신 고운 청사초롱과 아름다운 서화가 걸렸다. 그뿐에 병자 흉내를 내야 했던 하인들은 답답한 붕대를 벗어 던지고 본래의 활기를 되찾았다. 은서는 아랫사람을 하대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기에 저택 안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달빛 밝은 저녁, 정자에서 치영이 소월의 잔에 술을 채워주며 말했다. 부인, 기억하오. 그날 밤 내 흉한 팔을 닦으며 흘렸던 그대의 눈물 말이오. 천하를 호령하는 무관이라 칭송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싸늘했는데 그대의 그 눈물이 나를 녹여주었소. 은서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합니다. 두려움이 연민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서방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은서와 치영 사이에 쌍둥이 남매 태균과 연화가 태어났다. 태균은 아버지를 닮아 기골이 장대하고 연화는 어머니를 닮아 지혜롭고 자애로웠다.
반면 곽 씨와 수련의 소식은 흉하게 들려왔다. 곽 씨는 화병으로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채 반신불수가 되어 방에 놓은 신세가 되었고, 수련은 가세가 기울어 늙은 과부의 첩으로 팔려가듯 시집을 갔으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 쫓겨나 거지 신세가 되었다 했다. 가끔 그녀들이 저택 근처를 기웃거리며 구걸한다는 소문이 들렸으나 은서는 조용히 쌀과 옷가지를 내어 보낼 뿐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악연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는 단호한 끊어냄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태균과 연화가 올해로 10살이 되던 해, 치영은 10년의 시련을 이겨낸 결실을 기념하고 마을의 정에 보답하고자 대문을 활짝 열고 큰 잔치를 벌이기로 하였다. 새벽부터 떡지는 냄새,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 고기 굽는 냄새가 퍼졌고 동네 거지들까지 바가지를 들고 줄을 서는 진 풍경이 벌어졌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대문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하인들의 고함과 누군가의 애원이 섞여 들려왔다. 태균과 연화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대문 쪽으로 다가가 보니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행색의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서 있었다. 떡진 백발의 누더기 옷, 피부는 검버섯과 알 수 없는 종기로 뒤덮여 있었고 악취가 어찌나 심한지 하인들조차 코를 싸쥐고 물러서고 있었다. 오늘은 좋은 날이라 들었어. 밥 한 술 얻으러 왔는데 어찌 문전박대를 하시오. 노인이 쉰 목소리로 호통쳤으나 대문을 지키는 하인이 막아섰다. 영감님, 밥은 드리겠으나 그 행색으로 잔치 한가운데 들어오시면 손님들이 불쾌해합니다. 뒤쪽에 따로 상을 봐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막무가내였다. 에잉, 부잣집 인심이 고작 이 정도란 말이냐. 박 첨사가 천하의 대인이라 들었거늘 다 헛소문이었구나.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잔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그때였다. 그만두거라. 낭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균이었다. 태균은 성큼 걸어와 하인들을 물리치고 노인 앞에 섰다. 뒤에서 연화가 조용히 따라왔다.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었으나 그 눈에는 두려움도 혐오도 없었다. 태균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어르신, 제 불찰로 결례를 범했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노인이 짐짓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네가 이 집 아들이냐? 냄새나는 늙은이가 더럽지도 않느냐? 노인은 고름이 묻은 듯한 손을 태균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보통 아이라면 비명을 지르고 달아났을 터였다. 태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어머님께서 사람의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그 안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곤경에 처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장부의 도리가 아니라 가르치셨습니다. 어르신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늘 어찌 더럽다 하겠습니까? 노인의 눈빛이 이체를 띄었다. 시선을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다. 너는 어떠하냐? 이 늙은이가 무섭지 않으냐? 연화는 방긋 웃으며 치마폭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노인의 지저분한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할아버지, 시장하시지요? 안에 맛있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연화는 거리낌 없이 노인의 소매를 잡고 이끌었다. 태균과 연화는 노인을 잔치상 중에서도 가장 상석인 정자마루에 모시고 직접 음식을 나르고 술을 따랐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치영과 은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의 어린 미소를 나누었다. 치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오르어 피는 못 속인다 하더니 그대의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았소.
노인은 아이들이 가져다 준 음식을 허겁지겁 먹어 치우더니 갑자기 먹던 닭뼈를 탁 뱉으며 태균에게 물었다. 얘야,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태균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대답했다. 아버님처럼 나라를 지키고 싶으나 칼만이 아니라 덕으로 사람을 지키는 장수가 되고 싶습니다. 노인이 껄껄 웃으며 무릎을 찼다. 그럼 연화, 너는? 연화는 수줍게 말했다. 어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어 아픈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노인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오늘 밥값을 톡톡히 해야겠구먼. 그러더니 노인은 품에서 낡은 호리병을 꺼내 그 안에 물을 얼굴에 쏟아부었다. 손으로 문지르자 검버섯과 종기가 밀가루 반죽처럼 씻겨나가고 그 아래에서 형형한 눈빛을 가진 기품 있는 노신사의 얼굴이 드러났다. 누더기를 벗어 던지자 그 안에는 금실 수놓인 관복이 입혀져 있었다. 잔치마당이 정적에 휩싸였다. 노인은 지팡이를 버리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허리춤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다. 금빛이 번쩍 빛나자 누군가가 외쳤다. 아맹어사 출두야. 마당의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하여 땅에 엎드렸다. 치영과 은서도 놀라 달려와 예를 갖추었다. 대감마님, 몰라 뵙고 결례를 범하였사옵니다. 치영이 고개를 숙이자 노인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를 일으켰다. 일어나게, 박첨사. 자네의 명성을 듣고 직접 확인하고자 이 짓떨은 장난을 쳤네. 자네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보석 같은 인품을 갖추었구려. 내 평생 수많은 관리를 보았으나 자네 가문처럼 맑고 향기로운 가문은 처음일세. 그는 다름 아닌 왕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로 이름 높은 우의정 대감이었다. 전국을 돌며 민심을 살피던 중 박첨사의 미담을 듣고 시험해 보고자 거지로 변장하여 잠입한 것이었다. 정 대감은 태균과 연화를 가까이 불렀다. 너희는 오늘 늙은 거지에게 밥을 준 것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준 것이다. 대감은 갓에서 옥관자를 떼어 태균에게 주고 품에서 귀한 서책 한 권을 꺼내 연화에게 건넸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 박첨사 가문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한편 그 시각 저택 담장 너머 골목에는 두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곽씨와 수련이었다. 10년 세월 동안 몰락할 대로 몰락하여 남의 담벼락에 기대어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곽씨는 중풍으로 입이 돌아간 채 침을 흘리고 있었고 수련은 초췌한 얼굴로 담장 너머 화려한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전 정 대감이 거지 차림으로 왔을 때 가장 먼저 발길질하며 쫓아내려 한 것이 수련이었다. 거지가 우의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듣고 수련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분이 귀인인 줄 알았으면 내 팔자가 폈을 것을 어째서 전혀는 가만히 있어도 복이 오고 나는 하는 일마다 이 꼴이란 말이냐. 수련의 울부짖음은 담장한 풍악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곽씨는 하는 소리를 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 눈물은 이미 너무 늦은 후에였다. 하늘은 그녀에게 죽음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살아서 타인의 행복을 지켜보며 자신의 죄값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그것이 그녀들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하고도 합당한 형벌이었다. 그날 밤 손님이 모두 돌아가고 고요해진 정자에서 은서는 잠든 쌍둥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방님, 오늘 정 대감의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덕으로 사람을 지킨다는 태균이의 말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지영은 은서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밤하늘의 보름달을 올려다 보았다. 그렇소. 무력은 한때의 복종을 얻을 뿐이지만 덕은 영원한 존경을 얻지.
그대가 나를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오. 내 그대와 함께 늙어갈 수 있어 이 생이 참으로 달고 행복하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착한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에서 자라나는 법이다. 탐욕에 눈먼 자는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파멸하였고 진심으로 타인의 고통을 감싸 아는 자는 귀한 인연을 만나 꽃을 피웠으니 이를 두고 인과응보여 사필귀정이라 하지 않겠는가. 산자락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에 매화 꽃잎이 흩날리고 그 사이로 은서와 치영, 태균과 연화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으나 박지영 첨사의 저택에 깃든 봄기운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짙어지고 깊어만 갔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 잡은 오래된 은행나무는 그 거대한 품을 넓혀가며 이 집안의 번영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서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던 남매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음이 곧 운명이라는 진리를 세상에 일깨워 주었다 하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인연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